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4번이 되겠죠. 주권 개념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비판한데 요거 뭐 말하는 거예요? 그쵸. 홉스 사회계약론. 맞아.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이제 주권은 전제 권력 왕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개념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제 거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회라는 걸 만든다. 거기서 이제 왕은 외부로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잉 면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질성을 너무 배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자 에스포지토의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요거는 3번이 되겠죠. 과잉 면역이 작동하면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질적인 거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까지 약화되면 약화됐지 다양성이 증대되지 않지. 조금이라도 다른 거는 다 내쫓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이민자 내쫓는 요 정책이 요런 거죠. 과잉 면역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에스포지토 입장에서 기억이 뭐니? 근대 조건. 에스포지토 입장에서 근대 조건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너무 이질적인 거를 확 배제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른 것들 헷갈릴 만한 게 있을까? 자, 외부의 침입 활성화한다. 이게 안 되겠고, 공동체 결속 강화, 과잉 방 면역 때문에 공동체가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생명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과하게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고. 1번이, 이렇게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에스포지토의 견해에 따를 때 철학자 장릭 낭시는 자신의 나이보다 20년 더 젊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은 경험을 통해서 이건 몸이 오로지 나만의 것일 수는 없다.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다른 면역 체계와 충돌해서 이제 서로를 거부하지만 배척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여기 구분하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에스포지토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니까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게 이게 인간 신체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해서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좀 받아들이는 게 면역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 그런 거지. 완전히 다 똑같아서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면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되실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1, 2, 3, 4번 중에? 없어? 그리고 종이 빈칸 채운 거 어렵지 않았죠? 지문에 있던 거 그대로 써 있어가지고 네, 근대 주권에 대한 에스포지토의 생각, 근대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서 외부의 거를 점점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유일한 존립 근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홉스를 비롯한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자와 이질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해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면역을 이해한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에스포지토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근대 조건은, 그러니까 근대 정치 사상가들은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한다.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대량학살이나 전쟁 같은 것들,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량학살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잉 면역을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생명력도 잃게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구조주의가 소시가 구조주의 맞겠지? 막 했는데 데리다의 탈구조주의 이런 거 하면 어떡하지? 너 받았어요? 그치? 아무도 그 구조주의에 대해서 모르죠? 정보가 없죠? 응, 시험 범위 사진에 저도 근데 겐톡으로 받았던 거 같은데? 보여줄게요, 잠깐만. 그치? 못 찾았어? 잠깐만. 여기. 짜란. 구조주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니체도 했고, 로봇 저널리즘도 했고, 국가의 정의성도 했고, 에스포지토 지금 오늘 했고, 근대 과목의 원리 저번부터 했고. 응? 뭐라고?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아직 안 받은 거 아니야? 너네 시험 범위 시험 기간 좀 남았잖아.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아무 질문도 안 나가실 것 같진 않은데 제 구조주의가 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새로 다른 걸 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전에 했던 걸 다시 하시려는 건지. 아직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면 붙이고 나왔어요. 내 생각에는 지문 자체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내용은 소시르의 구조주의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 소시르가 아니어도 다른 구조주의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구조주의의 틀 안에. 구조주의의 생각은 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다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로봇 저널리즘이 제일 좀 희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IDF 부분을 안 내시겠대. 기억나세요? IDF 뭔지? 진짜요? 거기 출제 X 이렇게 적혀있던데 다른 친구 필기 받아보니까. 왜 거기 안 내시나요? 학교 프린트 지금 있어요? 없어? 학교 프린트 혹시 지금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번만. 그 로봇 저널리즘 한 번만 확인해볼래? 한국인들 걷어갔어요. 그렇구나. 제 기억으로는 수업 때 출제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는. 근데 이거는 여기 지문은 무조건 쌤 똑같죠? 무조건 쌤 똑같죠, 다? 반. 네. 여기 지문은. 근데 저희랑 얘기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서화가 몇 반이더라? 재난이요? 서화. 6반이요? 서화 필기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출제 안 한다고. 양서윤도 6반일 텐데. 그래도 맞다 옮겼다. 옮겼어, 반을? 초반에 그 교과 바꿔가지고 옮겼어. 그랬구나. 김치현도 6반이요? 근데 채연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것 같아. 그래요? 채연이랑 풀기 근데 채연이가 맞아. 수업을 안 듣진 않아가지고 채연이가 맞아. 수업은 열심히 듣는 것 같던데. 유일하게 범위를 알려줬거든요, 저한테. 그 7시 타임에서. 아무튼 그래서 로봇 저널리즘에서 그 IDF가 안 낸다 이렇게 써있어서 이걸 안 내면은 로봇 저널리즘에서 뭘 내시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물론 내 거 많은데 그러면 그거 안 낼 거면 굳이? 로봇 저널리즘 지문을?
그니까. 그러니까 인문 철학이잖아. 그거 거의 그냥 글쓰기 윤리 이런 거잖아요. 아무튼 구조주의가 써 있으니까 소실가 아니더라도 구조주의를 나가실 거라서. 근데 우리는 일단 중간고사 때 그 소실의 구조주의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소실의 구조주의를 좀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 잠깐만, 내가 프린트를 해야 하는 거네. 계속 우리 진짜 이러고 있던데. 그럼 지금 잠깐만 읽어보고 있을게요. 네, 봅시다, 여러분. 저희가 요거 지문이 시험 범위였을 당시에 요거랑 이제 들레즈가 같이 나갔었잖아요. 맞냐? 들레즈랑 칸트랑 해서 같이 나갔었잖아. 그래서 들레즈는 탈구조주의였기 때문에 그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실은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구조 안에서 책정된다라고 본 입장이었어. 그래서 구조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실은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조주의의 생각이 이거죠.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돼. 이게 구조주의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랑그랑 파롤로 구분한다. 새록새록 하시죠. 랑그는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법 규칙.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좀 더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라면 문법 공부를 따로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문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말은 할 수 있잖아.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순이 바뀌거나 뭐 조사를 이상한 걸 쓴다거나 이러면 그게 좀 어색한데? 이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그래서 랑그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사회성이라는 특성을 랑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랑그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문법 규칙이라는 거는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회적 약속이라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랑그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속된 상태에서 랑그에 따라서 발화를 할 뿐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랑그. 그 다음에 이제 8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 그래서 실제 발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내가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만의 특유의 이제 말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8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홀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띈다. 그리고 랑그에 비해서 쉽게 변화합니다. 랑그와 달리. 랑그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시간과 사회 구성원들의 이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8홀은 그럴 필요는 없죠. 개인의 발화니까. 동일한 언어 규칙, 그러니까 같은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랑그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나 모습은 모두 다르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처럼 각양각색의 모양을 띠는 것이 이 개인의 발화가 바로 8홀인 것입니다. 그래서 8홀과 랑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요 차이점 그리고 개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소시르, 구조주의의 창시자인 소시르는 그 랑그와 8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즉 언어 공동체예요.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8홀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보편적인 체계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 여기는 형광펜 할게요.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할 대상은 랑그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치. 근데 개인의 발화를 탐구할 거면 언어학이 아니라 사회학이나 인류학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랑그 8홀 개념이랑 이제 소시르가 랑그 8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부분이었고 이 문단부터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기호가 어떻고 기표가 어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머리를 터지게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엔 아마 들레즈 문제를 내시면서 이게 기표 기랑 개념이랑 부딪히니까 따로 빼신 건가 싶기도 한데 들어가 볼게요.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이 됩니다. 소시르는 기호에 결합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법 체계, 문법 언어 체계,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 이것들은 수많은 기호로 구성이 됩니다. 이 기호라는 게 뭐냐? 기와 기표가 모여서 기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각 이미지라고 하니까 발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표라는 거는 지금 이 기호를 구성하는 것은 개념과 청각 이미지인데 이것을 개념은 기의, 청각 이미지는 기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발음, 그러니까 글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중간고사 때도 했지만 우리가 꽃이라는 거를 이제 떠올렸을 때 꽃을 생각해봐 했을 때 그 꽃이라는 글자, 발음과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개념
의미, 그러니까 꽃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뭐 사전적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꽃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 뭐 그 잎이 달린 향기로운 식물 이렇게 이제 나름의 이제 개념을 정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잖아. 그거 자체가 바로 기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호는 뭐 그냥 진짜 심플하게만 생각하면 그 꽃이라는 글자를 말하는 거다를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게 우리는 청각 이미지와 의미가 합쳐져야 기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백 이런 글자는 발음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기표는 있지만 기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기호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자들은 우리는 이제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이 청각 이미지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건 기호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 기호라는 거는 결국 개념과 청각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의미를 가진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호는 기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변형 문제여가지고 밑줄이 좀 다르게 써져 있는데 원래 수특에서는 여기 밑줄 쳐있었죠. 소실을 이전에 언어학자를 밑줄 쳐놓고 이제 얘네가 소실을 그거 어떻게 보겠냐 막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소실을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이미 존재한다고 봅니다.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대요. 이거는 구조주의의 사상과 대립하는 생각이야, 대응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맞아떨어져요, 아니면 반대예요? 반대죠. 왜냐하면 구조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사고는 글자 언어에 맞춰서 형성이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 기호 자체가 언어잖아. 의미를 가진 글자라며.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진 글자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반대죠. 현실 세계에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실제에 대한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발음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켰다라고 본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소실이랑 완전 반대되는 생각이죠. 소실은 어떻게 생각했냐?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기의가 없어. 명확한 기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사고 자체가 이 인간이 사고를 통해서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졌다 이랬잖아.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 이게 안 된다고 본 거야. 되시죠? 지금 소실을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현실 세계에 실제가 이미 존재해. 꽃이 있잖아. 그리고 이걸 보고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꽃이라는 이 아름답고 뭔가 향기가 있는 그런 어떤 식물이다. 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향기나고 잎 달린 식물 뭐라고 부를래? 우리 꽃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소실의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근데 소실의 입장에서는 꽃이라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이파리 달려있는 향기로운 식물들이 천지에 만발했다고 한들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꽃으로 부를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정해질 수가 없다는 거야. 머릿속에 이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향기 나는 식물 우리가 뭐라고 부를래? 이런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우리가 갖지 못한다 라고 본 거야. 여기 형광펜을 좀 할게요. 그 글자가
말이 없다면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건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우리가 강아지들을 뭐 허스키든 시추든 말티즈든 다 묶어서 강아지, 개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그 강아지 서로 다른 강아지들 이렇게 있을 때 쟤네는 지들이 같은 종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 그렇지 않아?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데 물론 이제 뭐 완전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얘랑 나는 완전히 다른 종이야 이런 생각을 할까? 이게 좀 궁금해. 아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막 이거 궁금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연구를 해보겠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고 학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까지가 이제 소시르의 언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이 이 기표와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소시르에 따르면 그 소시르 생각에서도 두 번째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의 사고는 언어에 맞춰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글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개념을 만들 수 없다. 이거였고, 이제 두 번째가 기표와 기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보면 이거는 외국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꽃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꽃이라고 쓰지만 뭐 영어로는 플라워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라고 쓰잖아요. 이거 글자들이 다 다르잖아. 그쵸? 기표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의미는 어쨌든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즉 기표와 기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 꽃이라는 이 기의가 꽃 같냐? 기의가 꽃으로도 있고 플라워로도 있고 뭐 꽃 화조라도 있는 것처럼 이 죽을 사자 아닌가? 꽃이라는 게 한자로도 있는 것처럼 요 기의 하나에 기표가 여러 개가 대응이 되죠. 그래서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표와 기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기표와 연결되는 기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어떠냐? 기는 이 의미라는 거는 연결된 글자와 다른 글자들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그래서 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게 요거였지. 다른 기표와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탈구조주의였지만 소시르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 들레즈는 틀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잖아요. 우리는 그 개념을 통해서 영원히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시르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 글자가 대상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본 거지. 약간 니체의 지문에서 회화가 있는 그대로 이제 그려내는 거니까 대상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본 것처럼, 시각적인 것은 얽매이니까 대상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다고 본 것처럼 여기도 이 글자,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나타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과라는 글자와 연결된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하면 떠오르는 그 과일 있죠? 그것은 사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배, 감, 귤 이런 과일이 아니라 이 과일이야 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한 의미라는 것일 뿐이야. 의미일 것이라는 거야.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사과라는 글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과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배 아니고 감 아니고 귤 아니고 사과야. 다른 글자들과의 차이점을 나타내줄 뿐이다.
그래서 사과라는 이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전체적인 랑그 안에서 다른 요소들, 지금 여기서 예시된 배, 감, 귤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뿐이다. 소시르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질 뿐이고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는 나방을 가리키는 단어와 나비를 가리키는 단어가 각기 다른 대상이잖아요. 나방이랑 나비는 다른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쵸? 그렇게 따로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그냥 다 하나 통틀어서 다 파피용이라고 부릅니다. 나비든 나방이든 다 파피용이라고 불러.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나방이다, 나비다 이렇게 생각할 때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은 파피용 2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를 통해서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시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개념이나 이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개념이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제 뭐 반박할 거리는 뭐 엄청나게 많죠. 새로 발견되는 것들에 우리가 계속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걔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냐? 그렇게 반박을 할 수는 있지. 어쨌든 소시르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런 언어의 구조,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 랑그고 그 랑그가 언어 구조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담겨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소시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소시르 이후로 이제 그 구조주의를 이 소시르의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소시르 언어학이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2교시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거든? 일단 2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3교시 때 이제 저희 또 마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